안녕하세요. AI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하게 된 1조 이진형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로심이라는 어떤 프레임워크에 관한 논문인데요. 이 뉴로심은 이제 시네틱 소자와 어레이 아키텍처에 사용하는 어떤 디바이스 투 알고리즘을 통합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하면서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겠습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가 이제 논문 연구 배경, 두 번째가 논문 리뷰, 그 다음에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논문 연구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문 연구 배경으로 첫 번째로 뉴로모픽 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뉴로모픽 시스템은 이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어떠한 CPU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AI가 이제 화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량이 이제 기존의 컴퓨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 효율 문제가 이제 기존의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터 CPU에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메커니즘이죠. 어떤 새로운 구조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뉴로모픽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뇌를 본뜬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더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폰노이만 구조에서는 이제 연산 담당 CPU와 이제 메모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CPU와 이제 메모리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 사이에 그 데이터가 오가는 길, 버스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버스가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연산량이 많게 되면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저희가 이제 차가 막히듯이 이제 막히는 현상, 즉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CIM이라 해서 이제 메모리 내부에서 이제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내부에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버스 이런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AI 분야와 같은 많은 계산량이 필요한 시스템에서 되게 수월하게 이제 계산이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CIM의 일종이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하는 이제 뉴로모픽 컴퓨팅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 내부 연산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CIM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자, 이제 시냅스, 우리 뇌에 있는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연결 강도가 그 경험과 학습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데 이를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좀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기억이 생기고 그리고 옛날에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런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LTP라고 해서 이제 장기 강화입니다. 그래서 시냅스 전달이 강화돼서 이제 기억이 좀 형성이 되는 그게 이제 LTP고요. 이제 LTD라고 해서 이제 장기 억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돼가지고 막 시냅스 전달이 약화가 되면은 이제 까먹고 약간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로 따지면은 이제 그 가중치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저희 그 뇌 구조, 그러니까 시냅스, 뉴런 메커니즘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본따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뉴로모픽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뉴로모픽 컴퓨팅의 좀 일종이라고 볼 수가 뉴로모픽 네트워크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사실 그 그러니까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아날로그 아날로그 바- 어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되면은 이제 인풋 볼티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인풋 볼티지를 해주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은 메모리 소자 그 메모리 잠시만요. 네. 그 메모리 소자의 이제 저항 성분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 저항 성분이 변하게 된다는 말은 컨덕턴스가 변하게 된다는 말이랑 똑같은데 그 이유는 R은 G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역수예요. 그래서 컨덕턴스가 변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비트라인으로 입력 전압이 인가되면은 각 셀은 특정 컨덕턴스를 갖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전하량의 저장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이제 특정 컨덕턴스를 갖게 되고 이제 당연히 이제 회로니까 이제 I는 GB 이 오메 법칙인데요.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메 법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키르히오프 전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비트라인에 여러 시냅스 셀의 전류가 합쳐지게 되고 한 열의 출력 전류가 여러 셀의 컨덕턴스의 입력 전압을 곱한 값에 합이 됩니다. 여기 이 라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열의 출력 전류가 G 곱하기 V의 합입니다. 이렇게 합산이 됩니다. 이거는 결국에 보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벡터 행렬 곱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MLP의 Forward Propagation 수식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제 AI에서 Y는 WX 플러스 B라는 공식이 있다시피 이제 가중치가 이제 컨덕턴스라고 보시면 되고 X가 이제 입력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AI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냅틱 디바이스, 시냅스 소자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시냅틱 디바이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시냅스를 하드웨어에 구현하기 위해서 가중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각 소자를 시냅스 소자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시냅스 소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 아시죠? 이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팅 게이트를 활용한 메모리인데 좀 성숙도가 되게 높죠. 이런 전화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소자들도 시냅스 소자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SRAM이고 두 번째가 ENVM입니다. 이제 SRAM은 이제 왼쪽에 회로도가 있죠. 이 회로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6개의 트랜지스터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잘 짜여 있어서 이제 원비트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자입니다. ENVM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소자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Embedded Non-Volatile Memory라고 해서 이제 비이발성 메모리가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뭐 RRAM도 있고 PC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non-volatile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의 총칭을 이제 ENVM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그 SRA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이게 면적 효율이 되게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기 보시다시피 트랜지스터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집적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사이즈가 커서. 근데 이제 ENVM 같은 경우에는 이 SRAM보다는 더 높은 집적도 그리고 집적도가 높으면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빠른 속도 그리고 더 낮은 프로그래밍 전압을 이제 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ENVM을 이제 활용한 이제 뉴로모픽 시스템을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SRAM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온과 오프의 이진 상태,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이죠. 그래서 디지털 시냅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ENVM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자의 어떠한 그 소자와 이제 주변 회로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시냅스를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애널로그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디지털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0과 1만을 이제 저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연산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로에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시냅스고요. 이제 아날로그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메모리 내부에서
일단 그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어차피 나올 겁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아날로그 ENVM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CMOS 기반 디지털 회로나 디지털 ENVM 소자만큼 신뢰성이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러니까 비이상성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비이상성은 사실 그러니까 애널로그 ENVM 소자를 제가 얘기한 이유가 거기서 그러니까 아날로그 이제 시냅스를 구현을 할 때 이제 더 이제 이런 비이상성들이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논 아이덜리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가중치 업데이트 그리고 가가 자체가 이제 non linear 그 비선형성을 띠게 됩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weight increase와 weight decrease가 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선형을 따라가는 게 맞지만 이게 소자적 어떠한 그 소자 레벨에서의 뭐 그 전하의 흐름 뭐 그런 뭐 동력학 전하의 어떤 역학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연히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넌리니어한 특성을 보이게 되고 또 노이즈도 있고 그리고 소자 간 편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밀도가 제한되고 그리고 이제 언오프 레이시오라고 해서 소자가 이제 켜지고 꺼지는 그 비율을 이제 언오프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유한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비이상성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소자 레벨에서.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이 논문 이전에 이제 보고된 아키텍처의 시뮬레이터 플랫폼들은 사실 이러한 디바이스의 비이상성을 반영을 하지 않고 이상적인 소자 특성만을 가정한 채 이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신경망의 학습 및 추록 정확도를 이제 저하시키는 어떠한 그런 시뮬레이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런 디바이스 레벨의 비이상적인 특성들이 실제 시스템 수준에서도 어떤 정확도, 에너지, 레이턴시 등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통합적 벤치마킹 프레임워크를 이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겟 논문에서는 뉴로신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도 이 뉴로신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소자 레벨 그리고 회로 레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리즘 레벨 그런 수준에 이르는 계층적 통합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이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결국에는 이 뭘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유로심 플러스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이제 엠니스트 이미지를 이제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고 이제 투레이어 멀티레이어 퍼세트론 MLP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온라인 러닝이랑 오프라인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떠한 학습을 구현을 했는데요. 이제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자체가 이제 학습까지 수행하는 그런 학습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제 가중치 계산이랑 이제 가중치 업데이트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게 이제 온라인 러닝이고 오프라인 클래시피케이션은 학습은 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미리 이제 가중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구해놓고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이 엠니스트 데이터를 주고 이게 뭔지 맞추는 그런 추론 과정만 수행하는 것을 오프라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아래 오프라인 클래시피케이션이 더 이제 난이도가 낮게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레임워크는 회로 수준의 성능 지표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제 입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과정에서 원비트 데이터로 변화를 시키게 되고 이제 단순화를 위해서 웨이티드 썸을 이제 원비트로 잘라내서
다음 레이어의 뉴런의 입력으로 넣는 이렇게 그런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 투 레이어로 이제 그렇게 되겠고요. 이제 단순한 이제 피드 포워드 FF는 이제 정밀도가 좀 낮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높은 정밀도가 필요하게 되고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온라인 러닝이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이 필요한 이제 학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이제 한 이 사람들이 이제 했을 때 96에서 97%의 정확도가 나왔고, 하지만 뭐 조금 낮지만 이제 이제 정확도가 좀 낮은데 이제 이 MLP가 이제 아무래도 하드웨어 구현이 조금 더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프레임워크 구조로 일단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뉴로심 플러스의 프레임워크 구조에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 건데요. 좀 이게 내용이 많아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하드웨어 학습 과정에서 이제 각 레이어마다 이제 웨이트 가중치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네. 이 가중치가 입력값에 따라 이제 가중치가 나오게 될 텐데 이 가중치를 이제 각 시냅틱 코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냅틱 코어에 매핑이 되는데 이 시냅틱 코어는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 가중치 썸과 가중치 업데이트의 연산을 수행하는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들이 여기 각 코어에 이제 매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냅틱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과 애널로그 시냅스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디지털이랑 아날로그가 있다. 시냅틱 코어가. 그래서 디지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RAM과 디지털 ENVM 이렇게 시냅틱 코어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고, 또 아날로그 ENVM 시냅틱 코어가 또 존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그 종류입니다. 종류. 시냅틱 코어의 종류이고, 이 뉴로심 플러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종류의 시냅틱 코어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 다 어차피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제 디지털 시냅틱 코어 같은 디지털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 위지 상태만 사용해서 여러 셀을 묶어서 이제 정밀도 높은 시냅스를 이제 표현하게 되는 시스템이고, 애널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도 크로스바 배열 구조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좀 깊게 설명하자면 이게 수도 크로스바 배열 말고 그냥 일반적인 크로스바 배열 구열이 있습니다. 배열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배열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근데 이제 이런 크로스바 배열 구조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그냥 이제 크로스바 어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행 있고 이게 열이 있습니다. 이제 워드라인과 비트라인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것까지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워드라인, 비트라인이 이렇게 행과 열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를 그냥 크로스바 어레이라고 하고, 근데 이 크로스바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write disturbance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rite disturbance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 write disturbance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행과 열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 공유가 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한 셀에 이제 전압을 걸게 되면은 다른 셀들한테도 이제 전압이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도 크로스바 배열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비트 라인을 90도 회전시켜서 이제 따로 이제 만들어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이제 수도 크로스바 어레이인데,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스깁 간섭 문제를 좀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셀 어세스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트랜지스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각 셀마다.
이거는 선택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다른 메모리에도 당연히 많이 쓰는 거라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각 셀마다의 정확한 셀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바로 이런 수도 크로스바 어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디지털 시냅스 코어와 이제 아날로그 시냅스 코어의 어떠한 차이인데요. 이제 디지털 시냅스 코어 같은 경우에는 각 가중치를 이제 비트로 셀에 저장을 해서 읽을 때도 그 비트를 이제 로직적으로 읽어서 이제 누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이 이제 있으면은 여기 셀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1이냐 0이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입력이 이제 1일 때만 이제 셀을 읽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계산을 이제 외부 회로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메모리의 어떠한 읽기와 쓰기 동작에 가까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아날로그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전류 기반의 어떠한 그 병렬 연산을 이제 그 내부에서, 메모리 내부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워드라인을 이제 ON을 시켜가지고 전류 흐름을 병렬로 만들고, 이제 비트라인에는 전압을 넣고, 소스라인을 통해 이제 전류를 이제 아웃풋으로 읽어내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왔는데요. 좀 시냅틱 코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냅틱 코어는 이게 보시면은 시냅틱 어레이랑 그 어레이 페리페리라 해서 이제 이제 코어 자체는 이 배열 구조, 이 행과 연로된 이제 배열 구조와 이 배열 근처에 어떠한 이런 추가적인 회로들을 이제 통칭하는 것이 이제 이 전체 자체가 이제 시냅틱 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SRAM을 활용한 시냅틱 코어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한 연산 과정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입력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클럭 사이클로 인코딩돼서 정밀도를 표현하고, 입력 비트가 1이 되면은 해당 행을 선택해서 읽고 0이면은 건너뜁니다. 이제 행 선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제 워드라인 디코더로 이루어지고, 선택된 행의 셀들은 비트 라인을 이제 프리차지해서 읽고, 이제 센스 앰플리파이어로 감지된 데이터를 애더와 레지스터로 이제 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붙어 있죠. 뭐 추가적으로 좀 이런 뭐 부가 사항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결과는 여기 보시면 애더와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로 이제 비트 단위 누산을 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입력 비트가 1비트라면 이 회로는 요 회로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1비트면은 사실 뭐 애더 할 것도 없으니까, 뭐 합산할 것도 없잖아요. 1비트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된다는 말이고, 뭐 입력 벡터가 이제 1비트보다 크면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아까 전에 말한 이제 외부에서 연산을 한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어레이 내부, 어레이에 있는 셀 자체는 그러니까 1과 0을 저장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실질적인 연산은 여기서 한다, 밖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중치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 드라이버에 여기 위에 있네. 이제 라이트 드라이버의 입력으로 주어지고, 같은 행의 모든 셀을 동시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디지털 ENVM을 활용한 시냅틱 코어입니다. 이제 SRAM 대신 이제 ENVM을 사용해서 더 작은 면적의 시냅스 코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SRAM 기반이랑 똑같죠?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둘 다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이제 1T 1R 어레이를 시냅스 어레이로 사용하고, 역시나 여러 개의 이진 셀을 한 시냅스로 묶어서 이제 높은 정밀도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앞선 이제 SRAM과 차이점을 보시면 이제 MUX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1T 1R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RAM에 비해서 이제 면적이 작죠. 왜냐면 SRAM은 이제 6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ENVM을 활용한 이제 디지털 시냅스 코어는 굉장히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마다 주변 회로, 그러니까 페리페리를 넣으면 당연히 비효율적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 열이 하나의 읽기 주변 회로를 공유하게끔 먹스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먹스는 뭐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입력이 있으면 하나의 출력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스를 활용해서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뭐 그 결과 이제 뭐 타임 멀티플렉스드 방식으로 읽게 되므로 레이턴시가 늘어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네. 가중치 업데이트 방식은 이제 컬럼 디코더가 여기 있죠. 컬럼 디코더가 일부의 시냅스를 선택을 하게 되고 프로그래밍 전압이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이게 on과 offset의 워드라인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워드라인 들어가는 전압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단계로 이제 프로그래밍 전압이 달라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날로그 ENVM 시냅틱 코어인데요. 앞선 디지털과 당연히 다른 거는 이제 주변 회로 구조 자체가 딱 보니까 완전 간단하고 좀 다르죠. 이런 주변 회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간단한 이유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로에서 이제 주변 회로에서 결국에 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미 그 이 어레이 내부에서 이미 그 누산을 다 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간단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좀 구조를 더 살펴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워드라인 디코더 자체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크로스바 워드라인 디코더라고 불리고, 이제 뭐 얼로펜이 1이면 모든 워드라인을 동시에 켜서 트랜지스터를 뭐 트랜스페런트하게 만들어 병렬 연산이 가능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이제 회로도에서의 내용이고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기본적인 이제 디코더에 이제 팔로워 서킷을 추가한 형태, 이런 새로운 이제 워드라인 디코더를 여기서 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스위치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각 어레이의 행 또는 열의 입력 전압을 이제 병렬로 인가하기 위해서, 병렬로 인가, 네, 이게 중요하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스위치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전송 게이트는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떠한 제어 신호에 따라서 연결이 되게 되고, 입력 벡터의 각 비트는 그 각 제어 신호를 통해서 어떤 비트 라인에 전압을 줄지 결정을 하게 되고, 전류가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소스 라인을 통해서 병렬로 읽히게 됩니다. 이 추가적인 디코더와 이제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아까 말한 이제 그 워드라인 디코더, 새로운 크로스바 워드라인 디코더고, 이게 이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팔로워 서킷,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부가가 된 그런 추가적인 회로이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스위치 매트릭스의 오퍼레이션에 관한 그러한 그 그림인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제 병렬 선택, 병렬 연산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것만 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아날로그 시냅틱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날로그로 어레이 내부 자체에서는 애널로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에서 각각의 좀 컨버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이제 아웃풋에서는 이제 ADC라고 해서 그 애널로그 그 애널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이제 컨버팅하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장치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네. 뭐 가중학 연산 과정을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 펜터 디지털로 들어오면은 인코딩을 해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고, 비트라인에 아날로그 전압이 입력이 되면은 시냅스 어레이에서 이제 전류가 생성되죠. 그리고 소스라인으로 이제 전류가 병렬 누산되고, 이제 그게 커패시터에 누적이 되게 되고, 이제 그 추가적인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그 연산이 되게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소스라인 스위치 매트릭스에서 제공되는 라이트 펄스를 이용해서 행 단위로 이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가중치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로 행 단위로 수행이 되게 되고, 이 아날로그 시냅틱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단계로 이제 동작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가중치를 증가시키는 것과 감소시키는 것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전압 극성이 이제 각각 플러스 극성 그리고 마이너스 극성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여기서 제공하는 유로심 플러스 프레임워크 구조는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분홍 박스 안 전체가 이제 유로심 플러스 통합 프레임워크고 이 구조에서는 이제 알고리즘 MLP 뉴럴 네트워크와 회로 소잘 모델이 실시간으로 이제 연결돼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로 소자 모델, 그러니까 회로 모델이랑 소자 모델 그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실시간으로 통합이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티드성 녹색 선을 보시게 되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가중합 연산이 될 때 이제 회로 시뮬레이터 얘가 회로 시뮬레이터입니다. 뉴로심이죠. 이 뉴로심에 보내서 이게 레이턴시나 에너지와 같은 그런 회로 수준의 어떠한 그 데이터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소자 모델 요거예요. 동시에 소자 모델에 이제 보내게 돼가지고 이렇게 두 갈래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소자 모델로 보내서 이제 비이상성, non 아이디얼리티에 따른 이제 연산 오차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웨이티드 업데이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역전파 단계에서 이제 가중치를 바꿀 때겠죠. 이제 소자의 비선형적 업데이트 특성을 모델링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회로에서 얼마나 이제 뭐 전력 뭐 에너지 뭐 지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반영이 되는지도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그 소자 수준이랑 회로 수준 어떤 그런 둘 다 고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존 연구는 이제 비선형성 같은 이제 소자 특성만 고려하고 이제 회로 레벨의 성능은 이제 따로 이제 계산을 했어야 됐는데 이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해서 두 가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통합을 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현실 소자의 반영을 위해서 이제 민감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고,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가중치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6비트 이상의 정밀도가 필요하고 오프라인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냥 단순하게 1에서 2비트 정도로도 가능하고 뭐 온오프 컨덕턴스 그러니까 온오프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뭐 50 미만이면은 이제 뭐 정확도가 뭐 저하가 된다 뭐 이런 연구를 했고요. 뭐 읽기 노이즈 같은 경우에도 뭐 15 표준 편차가 15%에서 25% 초과시 이제 정확도가 급락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비선형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높은 학습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0.5에서 1 범위에서만 이제 높은 정확도가 보장이 됐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허용 가능성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non 아이디얼리티의 그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결과가 이 표와 같고요. 네.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분석을 한 거를 바탕으로 지금 2017년이죠. 그 2017년 당시에 개발되었던 이 ENVM 소자들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그 ENVM 소자에서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만큼의 좋은 정확도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값들을 본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별로였다. 지금까지 그때까지 개발됐던 소자들은 다 구데기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못 미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정확도가 90% 이상이 되도록 얘네들이 타겟 스펙을 제한을 해주었다. 그래서 이런 타겟 스펙까지 아주 친절하게 제한을 해주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마무리를 하자면 뭐 서킷 레벨 성능 벤치마크인데 방금까지 본 거는 이제 소자 레벨이었고
얘는 이제 회로 레벨에서 봤을 때 14노미터 공정노드 기준. 네. 애널로그 ENVM이 셀 크기가 제일 작고 하나의 셀로 다중 비트가 표현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에리어를 가지고 있고, 네, 여기 NVMe 누설 전력도 아무래도 SRAM에 비해서 좀 작았습니다. 이거는 뭐 데이터 리텐션을 위해서 메모리 셀의 전력 공급이 이제 얘네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누설 전력도 당연히 적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그 특성들인데요. 뭐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ENVM이 제일 길었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제 수도 크로스바 어레이 아키텍처를 아마 사용을 해서 이렇게 레이턴시가 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 전력은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는 애널로그 ENVM이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네. 사실 그 SRAM을 당연히 쓰면 좋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소자 그러니까 그 소자가 아니라 아무튼 소자가 아니라 아무튼 전체적인 그 시스템의 어떤 스케일링 다운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ENVM을 연구하는 것이지만, 여기 이 논문에서 결론은 지금도 이제 아날로그 ENVM이 오프라인 클래시피케이션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유로심은 이제 소자와 아키텍처 설계자들이 다양한 시냅스 후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레임워크다. 그래서 소자 수준의 비이상성과 이제 회로 수준의 어떠한 그 값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프레임워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프로티게이트 맵럴서를 제작을 하고 소자 특성을 추출한 다음에 가장 최근 버전인 유로심 V3.0으로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고, 그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의 뭐 시각화 등의 요소를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실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을 받거나 좀 배우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